안녕하십니까. 작은 소도시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반백년을 산 나이가 되면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들을 돌이켜봤는데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미안한 것들 뿐인지 제가 잘못 살아도 한참 잘못 살았다는 생각에 괴로운 요즘입니다. 부모에게도 죄를 짓고 자식에게 마저도 죄를 지은 이 못난 제 자신을 스스로를 미워하고 있는 요즘인데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제 딸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빠, 지난 일로 괴로워할 필요 없어. 아빠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 잘 살면 돼. 아빠 지금 살아온 만큼 또 더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계속 과거에 머물면 아빠 남은 인생은 괴로워지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책하는 건 그만하고 앞으로 나랑 잘 살 생각만 하자.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저를 괴롭히는 과거의 생각들과 이 괴롭힘을 떨쳐내버리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듣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주시든 겸허히 받아들일 테니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사고뭉치였습니다. 아들이 귀한 집에서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라 조부모님과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자라서 사고를 쳐도 어른들이 다 수습을 해주니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커서도 저는 사고만 치고 다녔었죠.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이 내일까지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하시는데 두 분 중에 누가 가실 거예요? 또 왜? 너 무슨 사고를 쳤길래 선생님이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는 거야? 이번 달만 해도 벌써 2번째다. 너 설마 또 친구 데리고 그런 거 아니지? 때린 거 아니고요. 체육 시간에 반애들 데리고 계곡 나가서 수영해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그 정도는 이 나이 때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반 친구들이랑 수영하는 건 그렇다 쳐도 왜 하필 수업 시간에 그런 짓을 벌인 거야? 네가 주저한 거니까 선생님이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한 거겠지? 저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를 쳤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을 곤란에 빠뜨리고 골탕 먹이는 사고를 치기도 했고 친구들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사고를 치기도 했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저희 학교 교문 문지방이 닳도록 학교에 드나드셨고 어쩌다 아들 때문에 경찰서에 단골 손님이 되셨습니다. 아이고, 이 성필이 부모님 또 오셨네요. 아들 때문에 두 분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따가 피해자 학생 부모님 오신다고 하니까 이야기 잘 나눠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필이 이번엔 또 누굴 때렸대요? 심하게 때렸나요? 경찰관님이 피해자 부모님한테 잘 말씀 좀 드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유, 저는 이제 성필이 못 도와줍니다. 지난번에 피해 학생 부모님한테 성필이 좀 선처해달라고 했다가 저 욕 뒤지게 얻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두 분이 알아서 잘 해결해보세요. 아마 부모님은 저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100번은 더 꿇으셨을 겁니다. 제가 치른 사고는 좋게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까딱하가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소년원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심한 사고였죠.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사고 안 치겠다고 두 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는 이제 네 말 안 믿어. 도대체 이게 몇 번째며? 너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말하는 것도 도대체 몇 번째니? 지난번에 경찰서 갔을 때도 안 그러겠다고 죄송하다고 하지 않았어? 그때도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죄송하다는 생각을 했고 다시는 안 그래야지 했는데 제 성격이 이상한 건가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부모님들이 저 때문에 난처해지고 고생하신 걸 보면서 저도 인간인지라 죄송스럽고 다시는 그러지 말자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때뿐이었고 뒤돌아서면 모든 걸 잊어버리게 된 저는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자라왔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 문성필, 너 일자리 안 구하냐? 군대도 다녔으면 이제 슬슬 돈 벌 생각해야지. 언제까지 백수를 쓸 생각이야? 야, 부모님이 또봐 매달 용돈 주는데 이를 거기 왜 구해? 너도 알지만 내 성격이 더러워서 괜히 회사 들어가면 사고만 치게 뻔하기 때문에 회사 안 다니는 게 나을지도 몰라. 야, 아무리 그래도 언제까지 부모님한테 손 벌리고 살 생각이야? 너희 집이 엄청 대단한 부잣집도 아니고 너보다 잘 사는 집 애들도 다 알고 하는데 너 어쩌려고 그래? 부모님이 평생 너 먹여 살려줄 거라고 생각해? 아버지 식당 어차피 내가 물려받을 건데 그 물려받기 전까지는 쉬어도 되는 거잖아. 그리고 너도 알겠지만 우리 아버지 식당 장사가 좀 잘 되냐? 아버지가 그거 나 준다고 했으니까 물려주실 때까지만 놀 거야. 아버지는 저희 고향에서 제일 유명한 한식당을 운영하셨는데 그 규모만 해도 200평에 달하는 아주 큰 식당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식당은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저에게 물려주실 거란 생각에
저는 성인이 되고 군대에 다녀와서도 부모님께 받은 용돈으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성필아, 내 여자친구가 이번에 서울에서 온 약사를 친해졌대서 아까 보고 왔는데 야, 서울에서 본 여자라 그런지 엄청 예쁘게 생겼더라. 거기에다가 말은 어찌나 잘하는지 사람이 엄청 똑똑해 보이더라니까. 약사라고? 약사는 똑똑해 보이는 게 아니라 똑똑한 거겠지. 근데 그 여자 예뻐? 나이는 몇 살인데? 남자친구는 있대? 나이는 우리보다 한 살 어리고 예쁘긴 한데 조금 새침한 구석이 있어. 근데 남자친구 있는지는 안 물어봤는데. 그 약국 어디냐? 내일 얼굴이라도 구경하러 가봐야겠다. 그리고 말도 한번 걸어보고 와야겠네. 자그마한 저희 동네에 서울에서 예쁜 약사 아가씨가 왔다는 소문에 저는 얼굴이라도 구경해보려고 일부러 약국으로 들렸고, 웬만해서는 여자에게 잘 반하지 않던 저는 서울에서 온 약사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아니면 뭐 찾으시는 이야기라도 있으신 거예요? 아픈 건 아니고요. 부모님께 드릴 영양제 같은 거 사러 왔는데 뭘 사야 될지 몰라서요. 추천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버지랑 어머니 두 분 다 드리는 거죠. 제가 적당한 거 찾아서 추천해드릴게요. 서울에서 온 약사는 듣던 대로 예뻤고 그리고 새침했습니다. 서울 깍쟁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듯 했었죠. 늘 패기롭게 살던 저는 첫눈에 반해버린 그 약사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포기할 사나이는 아니었기에 매일같이 출근하듯 약국에 들렀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오셨어요? 과장 조금 보태면 그쪽 저희 약국에 있는 약은 죄다 다 사간 것 같은데 설마 또 필요한 게 있어서 오신 건 아니죠? 제가 벌써 여기 있는 걸 다 샀다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그쪽 연락처 좀 받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여기서 볼 일은 그거 하나뿐인 것 같네요. 제 연락처요? 제 연락처는 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 손님한테 제 연락처 드리기 싫어서요. 죄송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신 거라면 돌아가셨으면 하네요. 서울에서 온 약사는 저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사고뭉치여도 나는 남자로서 매력이 넘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 눈에는 제가 형편없는 사람으로만 보인 듯 했습니다. 제 노력으로는 서울에서 온 약사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 저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 설마 오늘 나한테 이 사람 소개해주려고 같이 밥 먹자고 한 거야? 말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진지야, 그러지 말고 성필이랑 이야기 좀 나눠봐. 성필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전에 나랑 같이 갔던 사거리 앞에 있던 한식당 기억나? 거기가 얘네 부모님 식당이잖아. 아, 그 식당? 근데 거기는 부모님 식당이지 이 사람 식당이 아니잖아. 그리고 나는 이 사람 양아치 같아 보여서 싫은데? 난 양아치 같은 사람 딱 질색이거든. 그리고 약국 들르는 시간 보면 번번은 직장도 없어 보이는데. 언니, 나 약사야, 약사. 양아치 같고 백수인 제가 싫다는 약사의 말에 저는 머리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제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 이후 저는 자기 객관을 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일자리를 구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진주씨, 저 취직하게 돼서 그 이야기 해드리려고 왔어요. 저 다음 주부터 회사에 출근하기로 했고요. 이게 다 진주씨 덕분이에요. 그쪽 취직한 게 왜 제 덕분이에요? 그쪽이 노력해서 일자리 구한 거잖아요. 어쨌든 고생하셨고 축하드려요. 첫 월급 나오면 밥 한 끼 사주세요. 제가 인간답게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울에서 온 약사는 저에게 마음을 열었고 하면 한다는 정신으로 저는 그 약사의 마음을 얻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온 서울 깍쟁이 약사는 저의 아내가 되었죠. 진주 덕분에 우리 성필이가 개가천선했다고 동네 소문이 자자해. 동네 아줌마들이 진주 절대 놓치지 말고 성필이랑 결혼시키라고 하는데 너희 결혼 생각은 있니? 엄마는 너희들 하루라도 빨리 결혼했으면 하는데 언제쯤이 좋겠어? 저희가 결혼 이야기까지는 나눈 적이 없어서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 둘 다 결혼하려면 돈도 모아야 되기도 하고요. 저도 제 목표가 제 약국 갖는 거라서 결혼보다 그걸 먼저 이뤄야 할 것 같아요. 진주, 너 지금 그 약국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지? 네 약국 차리고 싶은 거면 그건 결혼하고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원한다면 성필이 아버지랑 이야기해보고 우리가 그 약국 차려주는 걸로 할게. 며느리 될 사람한테 우리가 그 정도도 못 해주겠어? 저희 부모님은 아내를 저보다 더 좋아하고 제 자식 마냥 예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 구실 못하고 사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간으로 만들어준 게 바로 제 아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이었죠.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했기에 부모님들이 아내에게 해주는 것에 대해 그 어떠한 불만도 없었습니다. 진주야, 아버지가 지금 너한테 차려줄 약국자리 구하고 있다고 하던데 혹시 너 받은 자리 있어? 아버지가 네 의견도 들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약국 차려주신다고 해서 나도 알아봤는데 곧 있으면 시내에 메디컬 건물이 하나 생긴다고 하더라고. 거기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데 아버님이 나 거기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안 되나? 그냥 진주 네가 한다고 하고 돈만 내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야? 왜 거기 아무나 들어가기 힘든 곳이야? 아무래도 건물 전체가 병원이다 보니까 그 건물 약국엔 쉽게 들어가기가 힘들어. 아버님이 여기서만 사셨으니까 아시는 분도 많았었지. 나는 아버님이 힘 좀 써주셨으면 좋은데 오빠가 아버님한테 말 좀 해줘. 아내의 부탁대로 저희 아버지는 우리 동네 유지분들과 지역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 들어가면 돈다발을 안고 나오는 메디컬 건물에 아내의 약국을 차려주기로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내의 약국 자리를 확실하게 따오게 되자 아내가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먼저 말을 해줬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 원하시는 대로 올해 안에 저희 결혼식 올릴까 합니다. 동네가 작은 만큼 결혼식도 작게 하고 싶어서 저희는 회관에서 결혼식을 올리려고요. 시청 옆에 있는 회관 거기 말하는 거니? 거기도 좋지만 그래도 평생 한 번 하는 결혼 더 좋은 데서 하는 게 어떻게 했어? 그리고 서울에 있어 가족들이랑 친구들도 올 텐데 네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더 좋게 해주고 싶은데 다른 곳 알아보는 게 어때? 어머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는 결혼식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겨우 하러 하는 결혼식 비싼 돈 들어가면서 할 필요 있나 싶기도 하고요. 가족들끼리만 불러서 간소하게 해도 결혼식이라는 의미 때문에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살다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다니. 나는 성필이가 꼭 지 같은 여자 데리고 올까봐 걱정했는데 우리 성필이 인간 만들어주고 우리 성필이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맙다 진주야. 결혼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바로 저였는데 아내와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은 저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아내의 성격이 똑똑하고 강단 있는 스타일이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저를 휘어잡고 살 수 있었는데 거기에다 아내보다 며느리를 더 사랑하는 시부모님까지 등에 업고 있으니 결혼 후 아내는 정말 제가 찍소리도 못 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야, 왕년에 잘 나가던 문성필 어디 갔냐?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던 놈이 맥주 한 잔 마시는 것도 아내한테 사정사정해서 마셔야 되다니. 내가 진짜 오래 사고 볼 일이다. 성필이 지금 재수 씨가 죽으러 가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걸? 오늘도 딱 1시간만 먹고 오라 그랬는데 얘가 무슨 초등학생 다니고 1시간이 뭐냐? 집어트를 살던 제가 결혼 후 아내에게 휘어잡혀 공청으로 사는 걸 보면서 친구들이 재미있다는 듯 많이 놀리기도 했지만 저는 거기에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기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생각이었으니까요. 너네도 아내 말 잘 듣고 살아. 아내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걸 내가 몸소 느끼고 있지 않냐.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아. 아내를 만나고부터 제 인생이 술술 잘 풀렸기에 저는 공초월함에 불리며 놀림을 당할지라도 지혜로운 아내의 말을 잘 듣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제가 아내와 잘 사는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좋아하셨기에 그것이 제가 부모님들에게 할 수 있는 효도라고 생각을 했었죠. 여보, 내가 당신 보고 술 마시지 말라고 했지. 왜 사람 말 안 듣고 그러고 앉아있어. 나 속썩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여보, 맥주 한 잔인지 못돼. 그리고 오랜만에 사촌들 보고 그러니까 기분 좋아서 마시는 건데 이번엔 그냥 넘어가주면 안 될까? 그리고 나 이거 딱 한 잔만 마시려고 했어.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는 거야. 술은 애초에 입을 대면 안 된다고. 그리고 요즘 당신 간 안 좋아서 안색도 나빠지고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일찍 죽기 싫으면 들고 있는 그 술 당장 내려놔. 아내는 저희 부모님들 앞에서도 저를 아이 혼내듯이 자주 혼을 냈었는데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부모님들은 오히려 저를 혼내는 아내에게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성필이는 평생을 그렇게 혼을 내도 부모 말은 귀뚱으로 안 듣더니 자기 아내만에는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알겠다고만 하네. 서운하긴 하지만 우리 성필이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감사하다. 세아가
앞으로 우리 성필이 말 안 들으면 우리 신경 쓰지 말고 그게 없네. 지금 성필이 고삐 풀리면 부모인 우리가 아니라 세양이 네가 고생하는 거니까 성필이 고삐 안 풀리게 세양이 네가 잘 잡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였을까요? 그 이후로 저를 억압하는 아내의 행동은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한 번은 주말에 친구들과 동네 호프집에서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제가 거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아내가 쫓아와서는 맥주를 마시고 있는 제 귓불을 잡아당겼습니다. 내가 당신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술 입에도 대지 말고 완전히 끊으라고 그랬지. 끊는다고 했으면서 왜 약속을 안 지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야 여보, 일단 이거 좀 놓고 이야기해. 핸드폰을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나도 애들한테 체면이라는 게 있다고. 체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 친구들한테 체면 챙기기 전에 당신 건강이랑 내 정신 건강부터는 좀 챙겨. 당장 따라와. 아내는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마치 학생 주임 선생님처럼 제 깃불을 잡아당겨 저를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아내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집에 가서 친구들 있을 때보다 더 크게 혼이 난 후 술 근처에 가지도 않겠다고 각서를 써야만 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꼼짝도 못하고 잡혀 사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사실 제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아내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것은 제 의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부모님이 편해진 건지 저를 대하듯 저희 부모님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필이랑 세학이 결혼한 지 2년 넘었으면 이제 슬슬 있을 생각도 해야 되지 않니? 너희 나이 벌써 30 넘었는데 언제 애 낳아서 언제 키우려고 그러는 거야? 나도 더 늙기 전에 얼른 할아버지 소리 듣고 싶으니 너희들 이제 신혼 그만 즐기고 당장 애부터 만들어. 둘이 살면서 재미있는 것도 1, 2년 잠깐이고 앞으로는 애 낳고 사는 재미가 더 클 거다. 사실 저는 결혼 후 바로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아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처음엔 별 말씀 없이 기다리셨지만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니 부모님들도 손주가 보고 싶으셨는지 저희에게 이세를 재촉하셨는데 아내는 그런 부모님의 말씀에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애가 갖고 싶다고 하면 하루아침에 애가 생기고 낳고 싶다고 하면 뚝딱하고 낳아지는 게 애예요? 임신하는 것도 일이고 낳는 것도 기르는 것도 다 일인데 왜 남의 일처럼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세아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너희 나이도 있고 결혼한 지 좀 됐으니까 이제 애를 낳아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러는 거야. 마치 저희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두 분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두 분은 제 생각은 전혀 안 하시고 계시고요. 10달 동안 애 품고 있는 것도 저고 애 낳으면 키워야 되는 것도 전데 왜 저한테 의견도 안 물어보시고 며칠씩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유 세아가 기분 나쁘게 들렸다면 미안하다. 근데 결혼하면 애 낳는 건 당연한 거니까 너희가 그 시기 놓칠까봐 걱정돼서 그랬다. 우리가 네 입장은 생각을 못했었구나. 미안하다. 아내는 저로 부족한지 저희 부모님에게 화를 내고 가르쳐 들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며느리에게 간도 쓰기도 다 내어주시면서도 자신의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서려는 며느리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며느리 눈치를 보시느라 바쁘셨죠. 성필아, 이거 여자 몸에 좋다는 한약이니까 집에 가지고 가서 세하게 먹이도록 해라. 요즘 아약공일 바빠서 그런지 세학이 아직 형별 없는 것 같더구나. 어머니가 직접 전해주면 되지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여기로 오는 것보다 그 사람 약국으로 가는 게 더 빨랐을 텐데요. 괜히 내가 이거 가져다 주면 왜 쓸데없는 돈 쓰냐고 뭐라고 할 수도 있고 손주 보고 싶어서 그런 거냐고 화낼 수도 있었을 그래. 그리고 애가 약사다 보니까 한약 못 믿어할까봐 그 걱정돼서 나한테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잘 말해서 먹이도록 해. 엄마, 그 사람 대체 왜 그렇게 보세요? 엄마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그 사람 친정모님보다 더 해줬으면 더 해줬지. 엄마가 못해주면 뭐가 있다고 눈치를 봐요? 그 사람 저 대하듯이 대하세요. 저희 부모님까지 아내의 눈치를 보는 걸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젠 제가 달라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잡혀 살기만 하는 것은 아내에게도 저에게도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여보, 나 당신한테 진지하게 할 이야기 있으니까 잠시만 여기 가서 앉아봐. 당신 할 이야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먼저 이야기할게. 나 임신한 것 같아. 몸이 이상해서 어제 오늘 임신 테스트기로 이틀 동안 확인해봤는데 임신이더라고. 당신 이제 어쩔 거야? 임신한 것 같다고? 근데
나보고 어쩔 거냐는 질문을 왜 하는 거야? 아이야 나와서 키우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낳고 당신이 기를 거야? 나 아이 낳는 것도 무섭고 그 아이 내 손으로 기르는 것도 자신 없어. 나는 지금 생활이 정말 만족스러웠다고. 그런데 여기서 아이가 생기면 다 엉망이 되는 거잖아. 계획에도 없는 임신하게 되자 아내는 울고 불며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계속 책임을 지라는 말을 반복했죠. 여보, 우리가 어린애들도 아니고 다 큰 성인에 돈 더 잘 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억울해하고 나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거야? 내가 그 책임 안 지고 도망가기라도 안 돼? 이건 내 계획이 없던 거라고. 나는 평생 애를 안 낳거나 낳아도 2, 3년은 더 있다가 낳을 생각이었는데 당신 때문에 임신하게 된 거잖아. 여보, 우리 부부야 부부. 부부 생활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임신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임신을 내가 간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같이 만든 건데 왜 나한테 책임을 지라고 해?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까지 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혹시라도 아내가 어렵게 오던 아이를 지우겠다고 할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아내는 아이를 지울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아이를 낳아도 자신이 키울 생각도 없어 보였죠. 나 이 아이 나도 키울 자신은 없어. 그렇다고 서울에 계시는 친정엄마한테 아이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혼자서 잘 키워봐. 당신 진짜 부모 될 자격 없고 무책임한 사람이구나. 싫든 좋든 아이가 생겼으면 당신이니까 당신도 같이 책임질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어디다 떠넘기려고 해? 당신한테 계속 말했었잖아. 내 계획이 없던 아이였다고. 그리고 아이 낳고 약국 오랫동안 치기 싫어서 그러는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아니면 어머님한테 키워달라고 하든지. 임신 후 아내의 반응 때문에 근심이 생기긴 했지만 부모님이 들으면 행복해하실 소식이라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성철아, 새학이나 어쩌고 너만 온 거니? 안 그래도 오늘 아버지가 너희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셔서 너희 둘 다 부를 참이었거든. 집사람은 몸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쉬라고 하고 저만 왔어요. 그나저나 무슨 할 이야기가 있으신 건데요? 저도 두 분한테 드릴 이야기가 있어서 왔거든요.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는 말에 불길한 기운이 저를 감싸는 게 느껴졌습니다. 왠지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일단 두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성필아, 놀라지 말고 들어라. 아버지 말이다. 사람들이 계속 낯빛이 안 좋아 보인다고 하길래 걱정돼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너희 아버지 간암이라고 하시더라. 아버지가 간암이시라고요? 아니 어쩐지 집사람도 아버지 볼 때마다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고 병원에 좀 모시고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게 오픈한다고 그걸 까먹고 있었는데 집사람 말 들었을 때 바로 아버지 모시고 병원 갈 걸 그랬어요. 네가 자책할 건 없고 이미 일어난 일이니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쨌든 선생님 말씀으로는 아버지 상태 심각하다고 간이식 말고는 답이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말인데 성필이 네가 가능하다면 아버지한테 간이식 해줄 수 있을까? 어머니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해드려야죠. 제가 해드리는 게 맞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에게서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부모님의 말에 저는 당연히 아들인 제가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이어 부모님들에게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자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드디어 나도 손주를 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필 이럴 때 몸이 안 좋아서 어떡하냐. 잘못하다가는 우리 손주 얼굴도 못 보고 세상 떠나겠군.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한테 간 이식해 드릴 거고 아버지 손주 모시고 오랫동안 사실 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 새끼 갓돼서 이식 받는 건 정말 싫지만 그렇게 해야만 내 새끼랑 우리 손주 오래 보고 살 수 있다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겠다. 못난 애비라서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성비라.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이식해드린 건 당연한 거고 지금까지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온 삶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아내도 당연히 제 이야기에 안타까워하며 아버지에게 간이식을 해주는 것을 흔쾌히 허락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는 간이식은 절대로 안 된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당신 절대로 아버님한테 간이식 해줄 생각하지 마. 간이식이 애들 장난인 줄 알아? 어떻게 고민 한 번 안 해보고 바로 간이식을 해주겠다고 할 수가 있어. 당신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버지가 간이식 못 받으면 죽게 생겼다는데 어떤 자식이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어? 당신 지금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시아버지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아니? 나는 우리 아버지였어도 그렇게 말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당신 입장이었으면 내 환경, 내 사정 다 고려해보고 100번 고민 후에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 아버지에게 간이식을 해주지 말라는 아내의 말에 울고 싶어도 잘 나지 않던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나 임신 이제 겨우 10주 차야. 내 뱃속에 당신 애가 있다고. 근데 어떻게 간이식을 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당신 간이식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당신 나 과부 만들고 당신 애 아빠 없이 자르게 만들고 싶어? 잘못되긴 왜 잘못돼? 물론 쉬운 수술은 아니지만 간이식하다가 죽은 사람 많지 않아. 당신이 걱정하는 일 없을 거라고. 여보, 사람이 왜 이렇게 멍청해? 나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책임져야 할 아이까지 있으면 목숨 걸고 하는 일을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맞아. 그게 당신 아버지 살리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지 말라고. 아내는 아버지에게 간이식을 해주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병원으로 달려가 제가 아버지에게 간이식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제가 아버지에게 간이식을 해줄 수 있는 상태라 해서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저희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정말 해도 너무 하시는군요. 제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어떻게 이 사람한테 간이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버님, 그렇게까지 살고 싶으세요? 당신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진짜 미쳤어? 사람이 해야 할 말이 있고 안 해야 할 말이 있는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당신은 가만히 있어. 아버님, 아버님 간이식 이 사람한테 받지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 받으세요. 이 사람 괜히 아버님한테 간이식했다 죽으면 저도 좋지만 아버님 손주 아빠 없이 자라야 된다고요. 저 우리 아빠 없이 키우기 싫으니까 아버님은 제 뱃속에 있는 아버님 손주 생각만 해주세요. 아버지는 아내의 망언에도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죄인처럼 고개만 푹 숙이셨습니다. 아내가 뭐라 하든 저는 아버지에게 간이식을 해드리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제 간이식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시고 말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지 너한테 간이식을 받는 일은 없을 거다. 아버지가 욕심을 냈던 것 같다. 너는 아버지 신경 쓰지 말고 네 저랑 앞으로 태어날 네 새끼 걱정만 하면서 살아.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생각에 결혼 후 저는 단 한 번도 아내에게 화를 내거나 부부싸움을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 저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화를 냈고 결혼 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 죽게 생겼어.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 고리에서 죽는다고 이제야 속이 시원해? 우리 아버지 나한테 간이식만 받으면 사실 살 수 있는데 당신이 못하게 해서 죽을래만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아버지 보니까 속 시원하냐고. 내 마음이야 편하겠어? 근데 어떡해. 우리 애를 위해서라도 당신이 안 하는 게 맞지. 나는 내 결정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건 아버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싶어. 당신 끝까지 그런 식으로 말할 거야. 내가 볼 때 당신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원래부터 미친 여자였는지 나랑 결혼하고서 나랑 미친 여자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악마 같은 당신이랑 결혼했다는 사실이 정말 끔찍하고 후회스럽다. 저의 말을 듣고 화가 난 아내는 저에게 달려들었고 아내는 날카로운 손톱으로 저의 얼굴을 핥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눈 옆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만큼 깊은 상처가 남게 되었죠. 하지만 그 상처보다 더 아픈 상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생긴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 살릴 수 있었는데 저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여보, 왜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아버님은 여기까지 사실 운명이었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아내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저와 저희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서슴지 않아 했습니다. 그 계기로 저와 엄마는 아내에게서 오만정이 다 떨어졌는데 아내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를 당연하다는 듯 저희 어머니에게 떠넘겨버렸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다현이는 어머님이 봐주시는 걸로 해주세요. 저 다음 주부터 다시 약국 나가야 되는데 다현이가 아직 너무 어려서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사람을 저희 집으로 부르기엔 돈이 너무 많이 나가고 했어요. 나도 식당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다인이를 봐줘. 돈 나가더라도 사람 불러서 쓰는 걸로 해. 그리고 나도 이제 늙어서 애 보고 그럴 일 없다. 어머님, 얘 다른 애도 아니고 어머니 친손녀예요. 어머님 아들, 딸이라고요. 근데 이 애를 남의 손에 맡기고 싶으세요? 애 낳으면 애 아빠가 책임지려고 했으니까 어머님이랑 해서 두 사람이 알아서 우리 다인이 키워주세요. 막무가내로 딸아이를 저희 어머니에게 맡겨버린 아내 때문에 어머니는 식당에 나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집에부터 제 딸아이를 키우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하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부모님의 식당을 물려받아 운영하게 되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니 아내와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것도 짜증이 났습니다. 나 오늘부터 작은 방 쓸 테니까 당신 혼자 여기서 자는 걸로 해. 요즘 피곤해서 그런지 옆에 누가 있으면 잠이 잘 안 오더라고. 당신 마음대로 해. 근데 바닥에서 자도 괜찮겠어? 그래서 거기서 잘 생각이면 침대 하나 들여놓든가. 나도 애 낳고 예민해져서 그런지 혼자 사는 게 좋더라고. 아이를 낳은 후부터 저희는 각방을 쓰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저희는 필요한 말만 하며 각자의 생활에 간섭 하나 없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만 부부지 한 지붕 아래 사는 남이라고 보면 될 정도였죠. 그리고 아내 제안대로 각자가 버는 돈은 각자가 관리하며 쓰는 걸로 했습니다. 다현이는 전적으로 내가 맡아서 키우고 있으니까 양육비 정도는 어머니한테 보내줬으면 하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아무리 그래도 다현이 당신 딸이기도 하잖아. 얼마 보내드리면 되는데? 나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어머님한테 수고비 정도는 보내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기는 했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하지? 딸아이는 저와 어머니가 맡아 키웠고 그렇게 아내와 남처럼 산 지 20년이 넘어갔습니다. 저희 부부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이혼하지 않은 게 대단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딸아이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고 아내는 돈 때문에 저와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저 몰래 약국을 팔아버렸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 약국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는 소문 들리던데 그게 사실이야? 그게 사실이면 당신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약국을 당신 마음대로 팔아버린 거야? 내가 내 약국 파는데 당신한테 무슨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차려준 약국도 아니잖아. 그렇다고 사장이 당신이었던 것도 아니고. 난 당신한테 일일이 다 보고해야 될 이유 없다고 생각해. 그 약국 우리 아버지가 차려준 약국인데 당신 그 사실 잊어버린 거야? 우리 아버지가 차려준 약국이면 적어도 나랑 어머니한테 말은 하고 팔았어야지. 미안한데 그 약국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20년 넘게 내가 운영했으면 내 거나 다름없어. 왜 이제 와서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내가 얼마에 약국 넘기지 듣고 와서 그래. 근데 나 약국 팔면 얼마 받지도 못했어. 돈을 떠나 말도 없이 저희 아버지가 차려준 약국을 팔아버렸다는 아내에게 아주 오랜만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국을 차리면서 처음 들어간 투자 비용이라도 내놓으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내는 제가 당황해하고 있는 틈을 타 저에게 서류 하나를 내밀어 제가 다른 말을 할 수 없도록 제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진정하게 해서야. 허락 없이 해서 미안한데 당신이랑 다현이 부모 자식 간에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검사해봤어. 다현이가 내 딸이 아니면 누구 딸이라고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어? 당신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 짓거리들 하고 있는 거야? 봐봐. 당신 우리 다현이 친아빠 아니야. 미안하지만 그 시기에 내가 당신 몰래 잠깐 만나던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현이 그 사람 딸인 것 같아서 검사해봤더니 내 생각에 맞아떨어지더라고. 늦었지만 미안하게 됐어. 아내가 저 몰래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보다 딸아이가 제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왜 20년 넘게 숨겨온 사실을 이 짓에 밝히는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 이래? 당신이 입만 다물고 살았으면 내가 평생 다현이 내 새끼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텐데 도대체 왜 이제 와서 이딴 걸 밝히냐 말이야.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어서 밝히는 거야. 그냥 이혼하자고 하면 당신이 순순히 안 해줄 것 같아서 그래. 이 정도면 우리 이혼할 사이 충분하지. 우리 둘 다 나이도 많고 서로한테 미련도 없으니까 쓸데없이 시간 낭비, 돈 낭비하면서 소송으로 이혼하지 말고 깔끔하게 합의로 끝내는 걸 하자. 아내 같은 추악한 인간과의 관계를 끊어내버리고 싶었던 저는 딸아이에게 의견도 들어오지 않은 채 아내가 내린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죠. 아내와 이혼을 하고 난 후 저는 딸아이를 보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 딸아이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아내와 딸아이를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너 앞으로 다인이 없이 어떻게 살려고 다인이 그렇게 보내버렸어. 아무리 네 새끼가 아니라고 해도 네가 다인이 아빠 아니면 뭔데? 너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다현이 내 새끼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다현이 어머니 손녀도 아니니까 그만 포기하세요. 우리가 남의 새끼 고도들을 켜서 뭐예요? 20년 동안 키웠으면 내 새끼지. 내 배로 안 나왔을 때 그 시간이면 내 새끼가 되는 거야. 너 당장 우리 다인이 데리고 와 어서. 어머니는 딸아이가 제 친딸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며 딸아이를 다시 데리고 오라고 했지만 딸아이만 보면 아내가 떠오를 것 같아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끙끙 앓으며 딸아이를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아내와 이혼한 지 3년 만에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보다 혼자 남겨진 딸아이가 걱정이 되어 아내의 장례식장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다현아, 엄마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엄마 그동안 아팠던 거니? 아니면 무슨 사고라도 당한 거야? 아빠 얼굴 보고 이야기 좀 해봐. 아빠, 엄마가 나 때문에 죽었어. 나 때문에 엄마 죽었는데 그럼 나 이제 벌 받는 거야? 나 너무 무서워 아빠. 딸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자신이 엄마를 죽였다고 말을 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딸아이 눈옆에 나 있는 상처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편이면 제 눈옆에 있는 아내가 낸 상처와 같은 위치에 아주 비슷한 모양의 상처라 더 눈에 띄었습니다. 다현아, 눈옆에 이 상처는 뭐야? 못 보던 상처인데 어떻게 다 생겼어? 설마 엄마가 네 얼굴도 핥혔던 거니? 저의 질문에 딸아이는 저와 떨어진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줬습니다. 딸아이 말로는 아내는 저와 이혼할 당시 건강이 나빠지는 상태였고 거기서 건강이 더 나빠지면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된다는 의사 소견을 들은 후였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어쩌면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데 자기가 할아버지한테 했던 짓이 있었으니까 아빠라으면 신장 이식을 못 받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아빠한테 내가 아빠 딸 아니라고 속이고 아빠랑 이혼을 한 거야. 이혼을 할 거면 네 엄마 혼자 나가서 살면 되지 왜 너까지 끌어들여서 데리고 나갔다네? 왜? 사람을 그런 식으로 속이면서 천리언까지 끊게 만들었던 거래? 왜냐면 엄마는 나한테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 신장 이식을 받는다고 하면 아빠가 반대할 수도 있고 허락해준다고 해도 자기 체면이 구겨지니까 자존심 상하기 싫어서 날 데리고 나갔던 거였어. 그리고 엄마는 내가 순순히 신장 이식을 해준다고 생각했겠지만 내가 바보도 아닌데 엄마한테 신장 이식을 왜 해주겠어? 처음엔 눈물을 흘리며 자책하던 딸아이는 죽은 자신의 엄마를 떠올리면서 점점 악에 받친 눈을 하며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엄마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 낳기만 하고 할머니랑 아빠가 나 키우게 만들었으면서 어떻게 자기 필요할 때만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다른 것도 아니고 목숨이 걸린 일을? 아빠가 할아버지 죽어가는 걸 엄마가 보게 만들어 놓고서는 자기는 죽기 싫어서 친정하겠다는 조작하고 아빠랑 나를 떼어놨는데 그걸 다 아는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신장을 시켜주겠어. 딸아이는 자신의 엄마를 혐오하면서도 자신 때문에 죽은 것 같다며 괴로워하는 걸 반복했습니다. 엄마가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내가 죽어도 안 해줄 거라고. 엄마한테 신장 이식해 주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했더니 엄마가 내 얼굴 핥히더라고. 그때 알았어. 아빠 눈앞에 있는 그 상처도 엄마가 내 상처라는 걸. 그래서 나는 그때 더 결심했어. 엄마가 괴로워해도 절대로 내 신장을 떼주지 않을 거라고. 괜히 엄마한테 내 신장 떼주다가 잘못해서 나 죽으면 남은 아빠랑 할머니가 힘들어할 거잖아. 엄마 논리대로라면 나는 아빠랑 할머니 때문에라도 엄마한테 신장 이식 못 해주는 게 맞아. 다현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제대로 확인만 했으면 네가 이런 험한 꼴 안 당했을 텐데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아빠 자격이 없다. 장례식이 끝난 후 딸아이와 저는 다시 한 번 더 정식적으로 친자 확인 검사를 해보았고 99.9% 확률로 딸아이가 저희 친자식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고 난 후 아내의 재산이 딸아이에게 상속이 되었는데 아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제가 추측하던 금액의 10배 이상이었습니다. 엄마가 아빠 몰래 땅 투기도 하고 주식도 하고 그랬었나 봐. 그리고 그 약국에서 돈 엄청 벌어들였는지 현금도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엄마한테 작은 건물도 있었다는 건 아빠는 저는 몰랐지. 20년 동안 남촌을 지냈으니까 아빠는 전 당연히 몰랐지. 엄마가 똑똑한 사람이라 돈 관리를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아빠도 몰랐다. 아빠,
이 돈은 내가 아빠한테 줄 테니까 아빠가 관리하는 걸로 해. 내가 갖고 있기에는 너무 큰 돈이라서 무섭기도 하고 이거 아빠가 가져야 되는 돈 맞는 것 같아. 아빠, 그동안 엄마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 딸아이는 자신 앞으로 상속된 아내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저에게 관리를 해달라며 맡겨주었고 저는 제가 보관만 한다는 생각으로 아내의 재산을 받아두었습니다. 딸아이가 조금 더 크고 시집이 갈 때쯤이 되면 저는 아내가 남긴 재산들을 모두 딸아이에게 다시 돌려줄 생각입니다. 한평생 부모에게 죄를 짓고 아내 때문에 고생을 하고 딸아이에게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라서 사는 게 참 힘들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저에게 그러더군요. 너는 아내 복 빼고는 다 받고 태어난 놈이라고 말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 같은 부모님 없고 제 딸아이 같은 자식도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못난 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키워준 부모님과 이런 못난 아빠를 다시 용서해주고 돌아와준 딸에게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저는 저희 어머니와 제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힘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딸아이의 말대로 앞으로 제가 살아야 할 남은 생이 많으니 지난 과거는 잊고 잘 살아야죠. 제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제 남은 생은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